집 살 때 예산 잘못 잡으면 발에 땀나게 돌아다녀도 헛고생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있는 신혼부부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될까요? 이 고민 놀랍게도 정답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은 필수인데요. 그래서 내 돈에 대출을 더한 총 예산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신혼부부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무려 2억 원 이득을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아파트 사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되지? 다시 말해 예산부터 잡아야 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건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수익의 50%는 이 예산에서 결정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예산부터 실수를 하는데요. 내 돈이랑 대출을 합치면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 돈도 잘못 체크하고 대출도 이상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되니 예산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아니, 대출은 금리 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출에서 금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나 처음 집을 사면 나라에서 0.2%, 0.4%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디딤돌이냐 보금자리론이냐 최저금리만 열심히 찾습니다. 상담해보면 절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내 예산을 금리에 끼워 맞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작은 예산을 억지로 금리에 맞추려고 꾸겨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에서는 금리가 조금 높아도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같은 용인에서 A씨는 금리를 선택했는데요. 2억만 빌려서 5억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4년 뒤 집값이 오히려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반면 B씨는 금리는 0.4% 높아도 대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4억 빌려서 7억짜리를 샀고 같은 기간 오히려 2억이 올랐습니다. 이자 차이는 4년간 약 3천만 원이지만 집값 차이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한도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싸고 비싼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싼 지역과 비싼 지역은 우리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15억 미만 아파트와 지방은 대부분 쌉니다. 현재 수도권은 5억에서 15억 정도, 그리고 부산, 대구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금리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같은 조건이면 금리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입견을 갖고 예산을 정한다는 겁니다. 대출도 내 돈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내 돈을 선입견을 갖고 바라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주식은 건들면 안 되고 연금은 안 되고 퇴직금은 안 되고 이렇게 답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금 다 깨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연끌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편견 없이 모든 선택지들을 전부 나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돈을 전부 확인하고 대출도 확인하면 됩니다. 최근에 신혼부부가 상담을 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1억밖에 없어요 라고 했지만 편견 없이 주식, 연금, 퇴직금, 청약 등 모두 살펴보니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자금이 2억이 넘었습니다. 청약 통장으로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출도 4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회사대출, 신용대출까지 합치니 6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5억대 용인 아파트 대신 분당 8억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10억으로 2억이 올랐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몇 억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내 돈과 대출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지들을 전부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금을 깨고 더 좋은 집 사는 게 이득이네, 혹은 연금을 깨면 손해가 이 정도 나니 안 될 것 같다. 상담하면서 같이 계산해보면 예산이 잘못 설정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금리에 맞추지 말고 내 돈과 대출 모두 편견 없이 선택지를 전부 펼치자. 둘째, 현재 내 상황과 집값을 고려해 선택지를 하나씩 지우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참고로
대출 금액은 연봉 10배를 최대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싸고 대출이 더 나와도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현재 기준 매달 50만 원 정도 저축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지금 나는 돈이 얼마 있을까? 주식이나 코인, 퇴직금, 연금, 정부 지원금 등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편견 없이 확인해 보세요. 다 합치면 1억 정도 되는구나.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좋습니다. 이어서 대출을 보면 DSR이니 LTV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쉽게 말해 DSR이나 DTI는 월급으로 갚을 수 있냐, 소득 보는 거고, LTV는 집값에서 얼마나 빌려줄까, 집값을 보는 겁니다. 네이버 금융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면 대략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 대출 금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은행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은행 가서 물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관련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다른 대출은 대출 상담사분께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나 오픈 채팅방 찾아보셔도 되고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같은 곳을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상담사는 여러 은행 상품들을 동시에 취급하는데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보다 한도나 금리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담받을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나 한도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서류나 기타 조건들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6가지 캡처해 놓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대출뿐만 아니라 회사 대출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일 경우 두 분 다 확인해 보세요. 팁을 드리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점수 남겨서 지방대를 가지는 않잖아요. 집값이 비싸지 않은 지역은 점수 꽉꽉 채워서 가급적 좋은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대출은 최대 연봉 10배 이내,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 사기, 이렇게 내 돈과 대출까지 확인해서 최종 예산을 확정하면 됩니다. 그럼 최종 예산에 맞는 집을 사면 될까요? 최종 예산이 집값이라고 생각했다가 큰일 날 뻔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등기비용, 둘째 인테리어, 그리고 부동산 복비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등기비용이 가장 큰데요. 10억 집 기준으로 취득세 포함 대략 3,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무이자 할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도배 장판만 하면 500만 원 정도, 울수리는 기본 3,000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비는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서 최종 집값을 정하고 이제부터 집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집값은 협상을 하거나 금매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조금 높은 금액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내 돈과 대출, 그리고 부대 비용까지 예산 선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예산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집을 사도 되나? 하는 타이밍입니다. 예산 선정과 함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팁이 몇 가지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느 시기에 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3년도에 집을 샀다면 그때보다는 오른 곳이 대부분입니다. 핵심은 샀느냐 안 샀느냐입니다. 사기만 했으면 가격은 다 올랐다는 거죠. 물론 23년보다 떨어진 아파트도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보다 집값이 안 올랐으면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그런 아파트나 절대가격 4억 미만 아파트는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 사람과
기다려야 할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식이나 코인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의미 있는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극소수일 뿐이죠. 주변을 봐도 주식이나 코인으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은 5%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코인이나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먼저 당장 집 살 돈이 없는 분은 ETF로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모은 돈은 없는데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은 돈은 1억인데 연소득이 3억 이상이다. 이런 분은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른 자산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은 집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제로 오래 보유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오른다, 코인 오른다 할 때 돈 벌고 나서 팔면 결국 뭐 할 건가요? 다들 부동산을 삽니다. 결국 집 사려고 주식하고 코인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공급도 없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1년 뒤에 2, 3천만 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르면 2, 3억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싸게 사려다가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러닝머신 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멈추는 순간 난 가만히 있었는데 뒤로 밀려나는 거죠. 집이라는 자산을 갖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가능하면 집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을 사야 되나요? 어디가 저평가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내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집, 다시 말해 가장 비싼 거를 사면 됩니다. 8억짜리가 6억에 팔리는 이런 저평가는 없습니다. 물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싸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시적인 저평가는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예산 설정이 절반이고 단지 잘 골라서 계약까지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요. 저도 처음 내 집 마련할 때나 투자할 때 막막했던 감정을 알거든요. 부동산 복비 생각 못해서 차용증 쓰고 그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이 중립이고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기에 꼭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인데 왜 2억이 넘게 차이 날까요? 사도 되는 아파트와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파트,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1억을 벌 수 있을지 10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500m 원안에 지하철, 초등학교, 공원, 백화점 4개 중 3개 이상이 있다. 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 안에 아파트 다 합쳐서 1000세대가 안 된다. 탈락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돈 되는 아파트 고르는 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왜 아파트를 잘 골라야 할까요? 한 번의 선택이 내 자산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당과 일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10억이 날아갔습니다. 에이, 그건 지역이 아예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같은 동네면 다 비슷하게 오르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잘못된 편견입니다. 같은 동네라도 몇 억씩 차이 납니다. 게다가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수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우리 예산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가족의 미래 자산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자 목적보다 우리 가족 실거주집이라 괜찮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결국 낡아가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영원히 새 아파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실제로 상상해보세요. 똑같이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내 집은 5천만 원 올랐는데 옆 동네 친구 집은 5억이 올랐습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4억 5천만 원 더 가난해진 겁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다음에 갈 곳이 없어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사 안 가고 평생 여기서 살 건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1, 2년 뒤에 격차가 벌어진 뒤 후회하면 늦습니다. 실제 제 지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8억으로 경기도 외곽 신축을 사려던 지인에게 좁고 낡아도 성동구 구축을 사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은 애 키우기 좋은 새 아파트에서 평생 살겠다며 결국 경기도 외곽 신축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동구 아파트가 5억 오를 때 그곳은 그대로였습니다. 단 2년 만에 자산격차가 5억이나 벌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얘기 안 들은 게 자기 인생 최대 실수라고요. 결국 다시 서울 구축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 많이 오르는 집을 사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나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가율 80%면 바닥이고 50% 이하는 거품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이 확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 공식만 믿다간 좋은 기회 다 놓칩니다. 그럼 뭘 봐야 하느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대장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입니다. 부동산은 도미노처럼 항상 좋은 곳부터 오릅니다. 서울은 강남부터, 지방은 대장 아파트부터 오르죠. 내가 사려는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내가 보려는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과거보다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형님과 동생의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그건 동생 아파트를 매수해도 괜찮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예전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격차가 무한정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님이 4걸음 갈 때 동생이 2-3걸음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애초에 지금 집값 자체가 거품 아닌가요? 부동산 거품론은 지난 수십 년간 폭락론자들이 항상 해오던 얘기입니다. 욕한다고 가격은 안 떨어집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인정해야 합니다. 거품 꺼지길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할 기회조차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동네는 골랐는데 어떤 단지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강남 1시간 이내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20평대를 사면 됩니다. 지방이라면 제일 비싼 30평대 신축을 사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절대 큰 실패는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왕이면 1억이라도 더 오를 단지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지 선정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해도 이상한 아파트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대원칙은 집 내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위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살 집인데 인테리어도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부는 돈 들여서 싹 고치면 그만이지만 위치나 주변 환경은 내 돈으로 못 바꿉니다. 쉽게 말해 지하철역을 집 앞으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집 내부는 계약하기 직전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도만 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기본 체급입니다.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잘 팔릴지 아니면 내 발목을 잡을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딱 2가지만 보세요. 500세대 이상, 수도권 20평대, 지방은 30평대만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많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황금성, 즉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하락장에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때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진짜 안 팔립니다. 제가 현관문에 가위 걸어놓고 제발 팔리게 해달라고 비는 집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피말리는 경험 안 하시려면 무조건 대단지로 가세요. 평형은 20평대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요즘 1, 2인 가구가 늘면서 20평대가 국민 평형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이면 외곽 30평대보다 위치가 더 좋은 20평대가 더 많이 오릅니다. 지방은 30평대를 보시면 됩니다. 2번째 기준은 가격입니다. 이건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전국 기준 하위 20% 가격대 아파트는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저는 모은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이 받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출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된다면 무리해서 안 좋은 아파트 사기보다는 ETF로 종잣돈을 더 모으는 게 맞습니다. 애매한 거 샀다가 돈만 묶이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입지입니다. 영상 초반에 지도 10초 판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해놓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원을 그립니다. 그 안에 지하철역, 초등학교, 공원, 백화점 이 4개 중에 3개 이상 있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지하철도 없고 백화점도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강남이 가깝다거나 학군지처럼 다른 요소가 압도적이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이나 평촌, 대구 수성구, 울산 옥동 같은 학군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내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해야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세대 법칙은 필수입니다. 내가 사려는 아파트는 500세대라도 괜찮지만 주변 아파트들과 합쳐서 최소 1000세대 이상의 주거타운이어야 합니다. 나홀로 덩그러니 있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체급입니다. 나중에 잘 팔리려면 500세대 이상 20평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성이 생명입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전국 하위 20% 가격대는 피하세요.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지입니다. 내 집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입지가 괜찮은지, 그리고 나 홀로 아파트는 피해야 합니다. 딱 이 3가지만 지켜도 이상한 집 사서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집은 누군가의 전재산이 걸린 문제라 저도 허투루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검증해서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제 진심과 노력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후보들 중에서 어떤 집을 사야 할지 진짜 치트키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단지들을 사야 될지 후보군이 추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려고 보니 가격이 비슷한데 어떤 단지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정고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까지 갔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둘 다 똑같이 5억인데 A는 과거 6억, B는 5억이었다. 그럼 A를 사면 됩니다. 그래프 추세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건물값과 땅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고 땅의 가치는 영원하거든요. 과거에 더 비쌌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입지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 30평대 신축과 동대문구 20평대 구축, 지금 가격이 같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집값만 보면 동대문 구축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 정고점만 보고 사면 다 되는 거네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 맞지만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 단지에 위상 변화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교통 호재로 좋아진다든지 반대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낡아가면서 선호도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 하나가 남았는데요. 반드시 내가 버틸 수 있는 집을 사야 합니다. 대출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받는 게 좋지만 연봉 10배가 넘어가면 그건 영끌이고 도박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지역과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준대로 고른 단지라면 부동산 가서 집 보고 계약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랑 기싸움에서 500만원, 1000만원 깎는 거 물론 큰돈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기준으로 오를 집을 제대로 사는 게 나중에 몇 억을 더 버는 길입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나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같은 디테일이 추가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도를 보면 지역 내에서 어디를 봐야 할지 대략적인 우선순위가 보이거든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집은 한 끗 차이로 자산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늘 배운 기준대로
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금매로 싸게 잡는 협상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준보다 더 중요한 왜 사야 하는지 제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더 많이 오를 집을 사야 할까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화라는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서 있습니다. 김밥값, 버스비 오르는 거 보세요. 물가는 10년마다 2배씩 뛰고 시중에는 매년 7%씩 새로운 돈이 풀립니다. 쉽게 말해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내 돈이 매년 7%씩 삭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녹아내리는 얼음판에서 탈출하려면 부동산이라는 단단한 땅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징검다리가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이자 4% 내는 게 무섭다고 하시는데요.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4%를 넘습니다. 내가 이자를 내도 돈 가치가 더 떨어지면 사실상 은행 돈을 공짜로 빌려 쓰는 셈입니다. 빚은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주고 집값은 돈이 풀린 만큼 올라갑니다. 이 구조를 깨달아야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빚은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주고 집값은 돈이 풀린 만큼 올라갑니다. 이 구조를 깨달아야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라 망한다, 집값 폭락한다, 저주하는 분들 이런 말 믿지 마세요. 그 말이 맞다면 저축도 하지 말고 펑펑 써야죠. 어차피 휴지 조각 될 돈이니까요. 하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실물 자산 하나는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양극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은 유행 타는 기술이 아닙니다. 5년,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의 본질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아침에 나온 급매물을 보고 앞뒤 안 재고 계약금부터 쏘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보내기 직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일단 말렸습니다. 결과는요, 불과 며칠 만에 원래 가격보다 5천만 원이나 더 싸게 샀습니다. 처음 집을 사면 이게 진짜 싼 건지 비싼 건지 도통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연봉을 버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집 가격이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최대 5%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매로 3억 5천에 나온 집을 3억 1,500만 원에 매수한 적도 있습니다. 집값 10%인 3,500만 원을 단숨에 아낀 거죠. 이런 식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은 벌고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운도 필요하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부동산부터 일단 끄세요. 아니, 네이버 부동산을 보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네이버 부동산만 믿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남들이 안 사서 안 팔리고 남은 물건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1% 진짜 급매물은 네이버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팔려버리거든요. 모두가 아는 급매가 갑자기 나한테까지 올 확률은 냉정히 말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핵심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물건은 네이버가 아니라 사장님 책상 서랍 속 비밀 장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수 매도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다시 말해 진짜 좋은 매물은 남이랑 나누기 싫어서 공동중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살 사람한테만 조용히 전화를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 전화를 받는 1순위 대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방문할 때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눈길이 한 번 더 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진짜 살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커피도 사드리고 그 자리에서 통장 잔고를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로 계약금 쏘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급매물이 나왔을 때 1순위가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동산에 방문하는데요. 대부분 그냥 간만 보고 갑니다. 이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가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았는데도 못 사면 어쩌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사고 싶은데 금액이 조금 안 맞는다라던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드리면 또 연락을 주십니다. 5,000원짜리 커피가 5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동산이 너무 많은데 전부 방문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가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딱 3군데만 우선 가보세요. 첫 번째, 가장 오래된 부동산입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는 코너 자리에 있는 월세가 제일 비싼 부동산입니다. 위치가 좋아서 물건이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이버에서 물건이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시면 됩니다. 까먹지 않도록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네이버 부동산 켜서 중개사 버튼 한 번씩 눌러보세요.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3군데는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방문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설프게 아는 척을 하려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저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동산 가면 초보인 척 열심히 듣고 물어봅니다. 그래야 사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정리하면 급매물을 만나려면 네이버 부동산만 보면 안 된다. 확률 높은 3군데 이상 부동산에 나한테 먼저 연락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부동산에서 급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시세 5억인데 급매로 4억 7천에 나왔어요 라고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게 진짜 급매일까요? 덜컥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급매가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급매물 소개받은 부동산 말고 주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거꾸로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인 척 물어봅니다. 사장님, 제가 그 아파트 갖고 있는데 4억 7천 정도면 바로 팔릴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매도자에게는 진짜 가격을 얘기해 줍니다. 아, 요즘 4억 7천은 힘들고 4억 5천은 돼야 손님이 붙어요. 네, 4억 5천이 진짜 시세고 4억 7천은 급매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4억 7천에서 깎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애초에 4억 5천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시세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기준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협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할 때 지금 받은 급매물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소문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번 부동산을 정했으면 그 부동산과 가급적 끝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급매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똑같은 매물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올라와 있으면 이건 매도자가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요령이 있습니다. 집주인 마크가 찍혀 있다든지 날짜상 제일 먼저 올려둔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자의 급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가 협상의 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진짜 급매는 보통 하루 이틀이면 나갑니다. 심지어 가짜 미끼 매물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급매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무작정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죠. 진짜 급매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평범한 일반 매물도 진짜 저렴한 초급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사장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격을 깎든 조건을 바꾸든 사장님 능력에 따라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급매를 강제로 만드는 구체적인 협상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보기 전과 후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급매를 만드는 건 집을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가격도 알았고 괜찮은 물건을 찾았으면 이제 집을 보러 갑니다. 대부분 집에 들어가면 와, 인테리어 예쁘다 이런 걸 보시는데요. 집 구경이 아니라 가격을 깎기 위한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집에 방문하면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리드에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인트는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정한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단점은 쓱 지나가고 장점만 보여주려는 사장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집을 보여주는 분이 세입자 분이면 슬쩍 물어보세요. 살면서 불편한 건 없었는지. 집 볼 때는 크게 5가지만 체크하면 되는데요. 일조량, 누수, 수압, 환기, 소음입니다. 캡처해 두시고 이 5가지는 집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샤시랑 전반적인 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집이 지저분하다던가 수리 상태가 엉망이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협상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집 볼 때 마음에 들어도 절대 티내지 마세요. 표정 관리 안 되면 마스크라도 쓰고 가세요.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내 패를 다 보여주고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받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가격 협상입니다. 만약 세입자분이 집을 안 보여줘서 못 봤다면 그것조차도 훌륭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집도 안 보고 사는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협상 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머리 아프고 기싸움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협상을 안 하면 집주인은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하고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오히려 100만원이라도 깎으려고 해야 계좌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로 몇천만원, 우리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협상은 철저한 심리전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5천만원 싸게 산 구독자분도 이 7가지 원칙을 그대로 썼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집 아니면 안 돼. 꽂히면 조급해져서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동시에 협상 진행할 다른 부동산 물건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찾아야 합니다. 협상을 던져놓고 계속 찾던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도 첫 번째, 두 번째 물건 다 놓치고 세 번째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사장님이 집주인 편이면 가격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금매는 사장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냥 깎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무턱대고 깎으려고 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예를 들어 2천만원 깎아주시면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샤시랑 수리비가 2천은 나오겠더라고요. 여기서 왜냐하면이 포인트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핑계를 대야 집주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깎아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협상은 일방적으로 내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잔금을 빨리 치러준다든지 이사 날짜를 맞춰준다든지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서 내 실속을 챙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세게 부르세요.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5천에 사고 싶다. 그럼 4억 4천을 부릅니다. 4억 4천이 기준점이 되고 4억 5천에서 만났을 때 매도자가 잘 방어했네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침묵은 금입니다. 거절당했다고 바로 가격 올려서 다시 제안하지 마세요. 최소 하루나 이틀은 기다려야 매도자도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의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척 하세요. 협상은 지루하고 힘든 줄다리기입니다.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사고 싶은데 배우자가 4억 5천 아니면 죽어도 안 된대요. 가격을 깎기 위해 핑계댈 사람을 남겨두는 겁니다. 총 7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캡처해 두시고 중요한 건 협상을 할 때 물건과 사랑에 빠지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한 자세로 협상하면 안 됩니다. 물건은 계속 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정하고 사야 합니다. 물론 분위기를 봐가며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더 욕심내지 말고 계약금을 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1억씩 싸게 나오는 눈먼 매물?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포지션입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은 중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협상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거 다 알아도 막상 현장 가면 입이 잘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깎으려다가 안 판다고 하면 어쩌지?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계약금부터 쌌습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딱 한마디만 더 해볼걸. 1분도 안 되는 순간의 망설임 때문에 피 같은 내 연봉을 허공에 날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용기구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냈던 그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아껴서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드세요. 물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하기 막막하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무주택은 언제나 후진이고 1주택이 중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원짜리 물건 살 때는 꼼꼼히 따지지만 정작 인생 최대 쇼핑인 아파트 계약은 덜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쿠팡처럼 반품도 환불도 안 됩니다. 작은 실수 한 번에 수천만원, 심지어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약부터 대출, 입주까지 복잡한 내 집 마련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가계약금을 보내는 순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문자로 조율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는데요. 근데 가계약이 가짜 계약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가계약은 그냥 진짜 계약입니다. 가계약이라고 쿠팡처럼 무료 반품이나 환불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져서 냅다 돈부터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순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부동산 통해서 구두로 다 합의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구두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확실하게 문자로 남기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가계약금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날짜, 필요하다면 이사 날짜까지 미리 박아두세요. 부동산 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깎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가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협상은 끝난 겁니다. 물론 부동산 사장님이 잘해주셨다면 복비는 전부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 다 끝내고 가계약금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는 날을 한 달 가까이 미루더니 집주인 잘못으로 계약이 깨졌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사이에 집값이 1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는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고 가계약금만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파산 직전이라 배째라 하고 누워버렸고 믿었던 부동산 사장님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완전히 세댄 거죠.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글자뿐이구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잔금이 길거나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계약금을 많이 넣고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당기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도금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집주인이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 깰래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자주 있겠어? 싶으시죠? 집값이 오를 땐 계약 깨지는 일이 밥 먹듯 일어납니다. 4억짜리 집이 3개월 만에 1억 넘게 오르면 집주인 입장에서 돈 좀 물어줘도 계약 깨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래도 계약금 2배 받으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을 걸었다고 칩시다. 집값이 1억 올라서 집주인이 계약을 깨면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서 세금을 또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아파트를 다시 사려면 내 돈 6천만 원 이상을 더 얹어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사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등기는 부동산 사장님이 잘 확인해 주시고 아파트 거래에서 큰 사고가 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 불안하면 법무사분께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직접 챙기세요. 계약 당일과 잔금 치르는 날 딱 2번만 등기를 직접 열람해 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갑구와 을구에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잔금 날에는 돈 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쓰는 법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며칠 뒤에 만나서 본계약서를 쓰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서 초안을 전날 미리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막상 당일에 가보면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조건이나 특약이 빠져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계약날은 가서 도장만 찍고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협의 안 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요구를 받으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거는 겁니다. 사장님, 문자로 합의한 내용 다 남아있고 어제 계약서도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따로 말씀드려서 사장님이 중재하게 만드세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서로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잘 해결됩니다. 자, 도장까지 다 찍으면 보통 잔금까지 3개월 정도 남는데요. 뒤 90일부터 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캡처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90일 남았을 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첫째, 대출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알아봤던 대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이제 계약서가 있으니 은행이나 상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는 예고 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출이 확정되는 건 대출 자서를 쓸 때입니다. 자필 서명 줄임말인데요. 잔금 한 달 정도 전에 쓰면 대출이 확정됩니다. 참고로 보통 금리는 잔금날에 확정됩니다. 둘째, 인테리어입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90일 전에는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올 수리하려면 넉넉 잡아 2달은 걸립니다. 미리 일정을 안 잡으면 집 사놓고도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인테리어 일정 꼬여서 한 달 동안 집 맡기고 떠돌이 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숙소와 보관 이사로만 몇백만 원이 그냥 깨지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60일 전에는 3가지를 체크하세요. 첫 번째, 취득세 할부 확인입니다. 집 살 때 가장 큰 비용이 취득세인데요. 보통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데 카드사 정책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새로 카드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으니 2달 전에는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 이사업체 예약입니다. 한 달 남겨두고 급하게 찾으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50만원, 100만원 더 주고 싶지 않다면 미리 예약하세요. 참고로 이사는 웬만하면 포장이사를 추천드립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쯤 중도금을 보내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이 들어가는 순간 계약 파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를 때 이걸 악용해서 날짜도 안 됐는데 막무가내로 돈부터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법원까지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계약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감정 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핵심은 처음 계약서 쓸 때 날짜와 조건을 잘 정하는 겁니다. 잔금 한 달 전입니다. 이때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은행 가서 대출 자서 쓰고 확정 짓기. 대출이 확정되면 가장 큰 산을 넘은 겁니다. 둘째, 법무사 정하기. 가끔 돈 아끼겠다고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억 원짜리 거래에서 실수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소개를 받거나 법무통 같은 어플로 견적 비교해서 저렴한 곳 쓰세요. 참고로 은행에 따라 지정 법무사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사 일정을 최종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 이사 날짜를 체크하세요. 추가로 지금 내가 사는 집에 보증금이나 잔금 일정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내 잔금 받아서 다른 집도 잔금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만 문제가 생겨도 줄줄이 사고가 터집니다. 미리 확인해서 리스크를 없애야 합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5가지 체크하세요. 먼저 지급 방법을 협의합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잔금을 계좌이체할지 수표로 가져갈지 등을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준비물 체크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잔금날 뭐뭐 가져가야 하는지 꼼꼼히 물어보세요. 세 번째, 잔금 시간은 무조건 오전으로 잡으세요. 잔금날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열려있을 때 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집 할 때 매수자분이 돈 계산을 잘못해서 몇 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난리가 났죠. 결국 제 앞에서 차용증 쓰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돈 빌려서 겨우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네 번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돈은 다 있는데 이체 한도에 막혀서 돈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에 한도 상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미리 올려두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출금이 몇 시에 어디로 들어오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사업체 입주청소 업체랑 시간을 다시 맞추세요. 원칙적으로 잔금 입금 전에는 이삿짐을 못 넣습니다. 시간이 꼬여서 짐 보관을 할 경우 이사비가 2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는 집이 비어 있어야 가능하니 집주인에게 미리 청소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참고로 청소나 이사는 전문업체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잔금날인데요.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전에 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까지 모여서 잔금 주고받고 정산합니다. 등기 서류는 법무사와 부동산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단, 취득세 할부하실 경우 법무사님께 미리 말씀해두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관리비 정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집 살 때 당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권 할인 비용입니다. 등기 칠 때 내야 하는 돈인데 이게 그날 시세에 따라 다릅니다. 5억짜리 집이면 150만원, 10억이면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당일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체크해두세요. 잔금 다 치르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끝입니다. 문제 없으면 보통 오전 내로 다 끝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점심에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글자를 믿으세요. 특히 집값이 오를 땐 계약 파기 못하게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서 내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입주 3개월 전부터는 체크리스트 지워 나가세요. 대출과 인테리어 미리 확정 짓고 셀프 등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잔금날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 오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체 한도 때문에 잔금 못 치르는 분들 꼭 나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약이 깨질 뻔한 경험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집을 살 때는 모르는 것 투성이라 떨리기도 하고 무서운데요. 물론 좋은 집 고르고 사고 없이 계약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을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 주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 동기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일산에 터를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분당으로 갔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자산 차이는 10억이 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 어디에 내 깃발을 꽂느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합니다. 저축과 절약만으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장 햄버거 먹을 돈 아껴서 나중에 스테이크 먹자 이런 말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이 한 걸음 갈 때 자산 가격은 두 걸음씩 뛰어갑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좋은 부동산에 올라타야 합니다. 최종 목표를 최소 서울 평균 이상 가격의 부동산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집 한 채 가진 사람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고 굴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부자가 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패담도 좋고 성공담도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약날과 잔금날 아침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